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26명으로 3차 대유행 후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대규모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순직한 고 노명래 소방교의 연결식이 오늘 울산광역시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화마에 용감히 맞서 임무를 다한 고인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대권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벌써 아킬레스건들이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부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대선 후보 비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홍준표 의원, 대화방을 착각했다고 하는데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욕실 안에서 발견된 수상한 차키,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였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윤지영 기자. 먼저요, 욕실 안에서 차키가 있었는데 이게 수상하다. 어떤 점이 수상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난달 30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구 아빠에게 몰카를 당했다는 건데요. 몰카요? 네, 지방에 사는 20대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이 글쓴이는 친구 집에 가서 이 샤워를 하는데 로고가 없는 이상한 차키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오. 지금 보시는 저게 글쓴이가 저건가 보죠? 첨부를 한 사진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휴대용 차키에는 차의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차키는 로고가 없었고요. 또 버튼을 눌렀더니 이 딸깍딸깍 장난감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상하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포털 사이트에 차키 몰카라고 검색을 했더니 저렇게 똑같이 생긴 실제 이 초소형 몰래카메라 판매 페이지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딱 나왔군요. 네, 그래서 차키 모형을 분리를 해봤더니 저렇게 뒤에 충전을 하는 단자도 있었고 또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죠. SD 카드도 내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글쓴이는 SD 카드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이 카드에 담긴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실제로 초소형 몰카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심지어 이 SD 카드 안에는 이 친구 아버지가 전날에 샤워 욕조 방향으로 촬영 구도를 설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 아버지가 이 글쓴이와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평소에 이 친구 아버지가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기도 했고 서로 생일 선물도 주고받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저 일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이 친구까지 셋이서 휴가를 갈 계획까지 세웠던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 정말 글쓴이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충격적인 심정을 밝혔습니다. 야,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정말 딱 보기에도 전혀 의심할 것 없이 차키가 맞습니다. 저희 집 차키하고도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카메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카라고 하는데 네. 자,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 몰카를 설치한 게 진짜 친구 아버지가 맞긴 맞는 거예요? 네, 글쓴이 얘기에 따르면 그런데요. 글쓴이는 심지어 이 친구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친구 아버지는 아마 친구를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모르길 바랬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자수할 시간을 한 달만 달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어허. 이 답이 없자 통화를 할 수 있냐라는 연락이 다시 오기도 했는데 이 글쓴이는 현재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밝혔고 네. 또 자백 녹음본도 확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정작 몰카를 촬영하려던 이 친구 아버지는 오히려 이
글쓴이의 친구 핑계를 대면서 신고를 미뤄달라, 한 번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또 심지어는 이 글쓴이가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서 이 졸업할 때까지 매달 용돈을 30만 원씩 주겠다라면서 회유를 하기도 했다고 글쓴이는 밝혔습니다. 일단 저 문자 메시지로만 봤을 때는 친구 아버지가 설치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되긴 하죠. 네, 경찰 수사 결과가 그래도 나와 봐야겠죠.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요즘 보면요. 이 지금 요 차키도 그렇지만 이 몰카가 상당히 정교해요. 그래서 이게 어딜 가면 이거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뭐 모텔이라든지 모텔의 액자 그림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한다는 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액자 그림이요? 그렇죠. 액자 그림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이제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저렇게 이제 장면을 찍은 몰카가 이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몰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그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리서치가 우리 한국만을 상대로 해서 이 몰카 범죄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한번 공개한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IT 기술이 상당히 발달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몰카 범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범죄 같은 경우에 한 1,500건 정도 됐어요. 근데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5,7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한 8년 사이에 한 4배 정도나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게 워낙 작고 교묘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몰래 카메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 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차키로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몰래 카메라로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 이 안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입법화가 시도가 됐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을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 이 첨단 산업이 뭐냐면 이런 몰카가 아니라 네. 카메라를 소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기술적인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입법이 4년째 지금 계속 미뤄왔습니다. IT 업계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거 입법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 카메라의 렌즈를 굉장히 소형화하는 기술이 IT 산업에 좋게 이용하면 좋은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몰카 같은 데다 이용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 별도로 어떻게 이제 단속을 하느냐. 아예 예를 들어서 이런 물품들을 못 팔게 하는 이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갑론을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여기에 적절한 지금 입법을 좀 조만간 빨리 입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첨단 산업이 이런 몰카 만들려고 발전한 건 아닐 텐데 이 몰카 이용한 범죄 정말 강력한 범죄라는 거 다들 아셔야 됩니다. 노장은 살아있다. 김은미 기자. 네. 예전에 제가 스포츠는 살아있다 이런 광고 카피를 본 기억은 있어요. 언제적 광고죠, 그게? 네. 자, 노장은 살아있다. 어떤 네. 얘기일까요? 네, 바로 지난달 29일 이 미국 공화당의 자선 모금 행사를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네. 이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지금 팔굽혀펴기 시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바로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 그리고 톰 코튼 상원 의원인 건데 이 자선 모금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원 의원들끼리 뭐 팔굽혀펴기 대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의 머리가 굉장히 좀 희끗희끗하고 좀 뭔가 하는 게 힘겨워 보이죠. 팔을 제대로 굽히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머리가 하얀 의원 바로 이 척 그레슬리 의원인데 나이가 무려 87살입니다. 87이요? 네, 이 미 상원 의원들 중에서 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이 고령 의원인 건데요. 오. 이 반면에 이 옆에서 같이 팔굽혀펴기라는 저 머리가 까만 사람, 이 44살에 이 육군 대위로 심지어 전역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 87살과 44살의 두 의원이 팔굽혀펴기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제 아흔인 의원과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반토막인 이 의원이랑 둘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데 이거 불공평한 대결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44살이 톰 코튼 의원이 말하기를 그레슬리 의원은 나이가 많으니까 나랑 똑같은 개수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레슬리 의원이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는 모습을 보면 톰 코튼 의원이 일부러 이 그레슬리 의원의 좀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배려 덕분인 건지 그레슬리 의원 이 22개 이 톰 코튼 의원이랑 똑같이 같이 맞힐 수 있었는데요. 이 왜 22개인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22개라는 게
20개도 아니고 25개도 아니고 지금 22개잖아요. 네. 이게 하루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참전 용사들의 평균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군요. 네, 이 문제에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지금 22개의 팔굽혀펴기를 하자라고 한 건데 이 관심 하나는 확실하게 좀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이 그레슬리 의원이 22개째 마지막으로 하고 딱 일어날 때 정말 환호랑 박수가 쏟아졌는데 이게 내일 모레 90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이 22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이 그레슬리 의원은 건강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한 케이스입니다. 잘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 그레슬리 의원은 새벽 4시에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2km 정도를 매일같이 뛴다고 합니다. 야,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3.2km를 매일 조깅을 한다. 저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지금 네. 이제 미국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얼마 전에 저희 MBN 생생정보마당에 네. 깜짝 놀랄 만한 뭐 할머니? 어떤 여성이 한 명 등장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생생정보마당에 이게 고정적으로 이제 본인 코너를 갖고 지금 출연을 하는 분인데, 네, 이 78년생이 아닌 78세, 78살의 보디빌더 겸 시니어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임종소 씨의 얘기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와, 자기가 하고 싶은 근육이. 거야. 너는 노후가 즐겁다. 와. 44년생, 우리 나이로 78세입니다. 네? 78세. 3, 4년 전만 해도 평범한 할머니에 지나지 않았어요. 나도 정말 상상도 안 했죠. 내가 이런 보디빌더를 할 생각을 했겠어요? 이 나이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도전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나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와, 진짜 네. 78살이 맞아요? 네, 사실 눈으로 의심케 하는 모습인 거죠. 이게 무려 이 2년 전에 WBC 피트니스 오픈 월드 챔피언십 피규어 이 부문에서 2위에 올랐던 그런 오. 인물입니다. 이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면 이 팔의 근육이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탄탄한 내일 모레 여든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건데 이 3, 4년 전만 해도 이 평범한 할머니였던 임종소 씨,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허리 협착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을 했더니 이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피트니스 대회까지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하는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된 건데 사실 이게 PT를 받으려면 비용도 좀 있죠. 그렇죠. 네, 이 PT를 받으면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가족한테 부담을 주기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아하. PT를 받아가면서 저 튼튼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보디빌더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은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령이시니까. 네, 이제 왜냐면 운동을 하다가 삐끗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있고, 뭐 지금 영상을 보면 전혀 그럴 걱정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대회에 나가면 또 노출 있는 의상을 입어야 되기도 하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주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 가족들, 손녀들이 지금 둘 다 이제 20살이 좀 넘은 그런 다 성인인데, 할머니 멋쟁이다, 예뻐 죽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다만 이 딸은 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가끔씩 야, 아빠가 살아계시면 엄마 이거 어림도 없어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저분들한테 딱 맞는 노래인 네. 것 같아요. 87세에 상원의원을 하는 것도 놀랍고 일단 22개 푸시업한 거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보다도 저는 78세 저 한국 보디빌더 할머니라는 말이 이제 무색할 정도의 저 멋진 모습.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니잖아요. 네. 7, 80대 정도 돼야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은 이미 나온 지 10수년 됐고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게 리스크가 된다. 오래 사는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직장 다닌 만큼 또 그다음에 은퇴하고 또 사는 시간이 또 직장 다닌 만큼의 시간만큼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은퇴한 후에 건강한 삶을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저렇게 이제 보디빌더 같이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도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어떤 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65세를 보통 고령 인구의 기준으로 보는데 네. 지금 한 80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한 15% 정도인데 네. 이게 2025년에는 20%가 되고 2060년 지금 태어나는 애가 한 40살 정도 되는 2060년에는 무려 44%가 65세 아이고. 이상이 절반이에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나라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마침 대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들이 각 대권 후보들이 노인복지 서비스라든가 노인 빈곤율이 또 한 43%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복지 대책 좀 미래를 여는 해안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뉴스 이재명 대 윤석열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과제들. 자, 먼저 어제 MBN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 41.4%, 이재명 경기지사 34.7%로 두 사람 간 6.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전 조사에서 두 사람 차이가 1.9%포인트 차, 오차범위 내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6%를 넘어서 6.7%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범여권, 범야권의 주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여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34% 지지율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13.5%, 추미애 전 장관 6.2%, 박용진 의원 3.6%, 정세균 의원 2.8%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범야권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 전 총장 34.6% 부동의 1위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14.6%, 유승민 의원이 6.9%를 차지했네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9%입니다. 자, 이 여론조사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미 기자. 네. 한동안 정치권을 강타했어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데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조사도 같이 해봤는데요. 이 최근 논란된 이 엑스파일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줍니까? 라고 물어봤었더니 이 보시는 것처럼 영향이 있다가 48.5%, 영향이 없다가 45.4%, 굉장히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제 어떤 후보를 좀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좀 확연하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은 70.8%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대로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층 중에 73.4%는 영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대권 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각 주자들 넘어야 할 산도 많죠. 자, 주요 주자들이 넘어야 할 산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N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총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처과 관련 의혹이 아닌가 싶은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주요 뉴스에도 잠깐 나왔었어요. 오늘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 오늘 당초 재판에 10시 40분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네. 이 조금 늦은 11시 7분, 오전 11시 7분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이후 첫 선거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그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첫 선거 심경이 어떠신가요? 네,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자 또 반대자들이 모여서 정말 시끌벅적했는데 네. 이 정작 이 장모 최 씨는 이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최 씨 의료인이 아닌데도 이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2013년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이 요양급여 23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네. 이 앞서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1심 재판부는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최 씨의 요양급여 편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이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윤 전 총장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한 지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인데 그렇죠. 이 사흘 만에 이 장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 최 씨의 변호인이 재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재판부는 그 본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법정 구속까지 하였습니다.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리가 있을 것이며 이미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을 했고 심지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불러서 새로이 진술을 받았습니다. 전 총장 대권 선언 이후인데요. 그러니까 혹시 장모께서 관련돼서 뭐 말씀하신 게 있다거나 언급한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사건은 최광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은 그냥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야 마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변호인도 비록 뭐 윤 전 총장이 요즘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만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과거에도 무관해야 마땅하고 지금도 무관해야 마땅하고 앞으로도 무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변호인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특히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서서 이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면서 이 검찰의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변호인 입장은 들어봤는데 혹시나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변인실은요, 앞서 오늘 오전 7시쯤 기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오늘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다. 대변인실에선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다. 이런 목소리를 오전 중에 전했습니다. 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이런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자체가 장모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도 않고 대권 행보는 대권 행보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네. 그런데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조금 전인 12시쯤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거를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이러면서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현재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캠프에서 대책 회의를 통해서요. 어떤 대응책이 나올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지난번 대권 출마 선언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입장과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특히나 여권에서 이 선거 전부터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네. 선거 이후의 반응들이 좀 있을까요? 네, 선고 이후에는 이 책임 있는 언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선고 전후에 이 여당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가 일가 사건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그냥 가면 대통령 돼도 날아갈 사안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언급이라는 거는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도 본인께서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 기소했을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 묵시적 동이론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또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되시고자 한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모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 저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고 오늘 입장을 추가로 낸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송영길 대표 오늘 선고 직후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자들이 그 책임 있는 언급이라는 것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 이 최순실, 박근혜를 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 공동체 이론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 명확한 언급이 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이 윤 전 총장 장모 관련해서 이제 이번 건 말고 또 다른 의혹들도 좀 몇 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해인가요? 경찰이 불기소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걸로 아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는 재수사를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늘 오전에 선고가 난 건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만들고 또 운영을 한 혐의에 대한 그 선고 재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외에 이 장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는 납골당 이권에 이 불법으로 개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2번이나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는데 이걸 검찰이 거듭 재수사하라라고 이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지시부터 좀 살펴보면 경찰이 지난해 12월에 이제 첫 번째로 일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지난달에 역시나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번 주 초에 검찰이 또다시 보완 수사를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검찰한테 왜 보완 수사를 거듭 지시를 한 겁니까? 라고 이제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 수사의 핵심 상황 중에 일부 오류가 발견이 돼서 다시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전에도 장모 관련된 질문에 몇 차례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중앙지검에는 저희 친인척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장모와 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막으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는데 혹시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장모가 시범 피해 준 적 없다 말씀하신 건 어떻게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현정 의원님, 이 대권 출마 선언하고 사흘 뒤에 오늘 이제 장모가 징역 3년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윤석열 전 총장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떨까요? 이게 큰 타격이 될까요? 일단 뭐 영향을 좀 있을 겁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아마 이제 고소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 송사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3년 그 형이 난 그 같은 경우도 요양병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무혐의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같은 공범들은 이 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났었고 형을 살았고 무혐의가 됐었는데 이걸 다시 최강욱 의원 등이 이제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오늘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직접 그런 요양병원을 운영했느냐 아니면 그냥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만 이제 요양병원에 한 것처럼 했느냐. 이게 이제 사건의 쟁점이에요. 이제 근데 경찰 단계에서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받는 것이고 지금 오늘 법원은 실질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의 어떤 그 운영에 개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형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 있는데 물론 뭐 윤 전 총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윤 전 총장이 과연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 사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무혐의 할 때라든지 이런데 윤 전 총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면 이거는 윤 전 총장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정 정도 이제 분리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물론 아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여당의 공세나 또 야권 내부의 이제 다른 주자들이 이 문제 관련된 공세를 할 겁니다. 아마 본인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언급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떤 업무와는 관계가 없었다. 이걸 왜냐하면 장모와 사업 관련된 것이고 그 문제지. 내가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거는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이제 모든 사건들이 이제 조금 이게 정치화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지사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문제도 그렇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고정 지지층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문제는 중도층들의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때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이 부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경제 공동체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와의 관계, 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사람과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지원해주고 했던 관계 속에서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이론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윤 전 총장이 결혼한 게 201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한 것이고 장모의 돈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재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는 좀 다르게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자, 이 문제는 또 그렇고 다른 쪽을 좀 보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SNS를 개설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노명래 소방관 순직 관련된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건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 정치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게시물이 올라온 게 어제 늦은 오후 정도였거든요. 네. 그 시점에 대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생활 의혹이 지금 증폭이 된 상황, 또 이 장모의 재판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혹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신의 처가와 관련된 이 네거티브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적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이 장모와 관련된 입장에서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러한 이 메시지를 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동석 기자, 전에 한번 이제 방명록인가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방명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첨삭지도 뭐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잖아요. 혹시 어제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윤정 기자가 설명한 뭐 유혹이라는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관련해서는 뭐 얘기가 없을까요? 네,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권에서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비롯해서요, 메시지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어떠한 압력에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정치 문법은 처음 들어본다고 전했는데요. 부자연스럽고 이상하다면서 새 지평선을 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정 의원이 말한 새 지평선, 바로 지난달 윤 전 총장이 방명록에 적은 말을 이렇게 비꼰 건데요. 정 의원은 지난달 15일 지평을 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지평선을 연다는 말은 처음이라면서요. 윤 전 총장의 방명록 메시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 메시지를 가지고 또 새 지평선을 열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넘어야 할 산 또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는 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들인데요.
김원미 기자. 네. 왜 이 의혹들 관련해서 어제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지만 야권 내부에서는 왜 부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걸 언급했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부분을 또 비호하는 이런 언급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 야권 내부에서 대응하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이 조언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또 같은 야권 안에서도 대응하길 잘했다라고 굉장히 상반된 이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이 바로 권영세 의원인데요. 권영세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여당 선거 행태가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거티브밖에 모른다 할 정도인 모습을 생각을 할 때 윤석열 총장의 부인 문제에 대해서 그 인터뷰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끊어주는 것도 오히려 나쁜 선택이 아니지 않나. 정청래 같은 분은 무슨 뭐 입만 열면 야당 비판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치고요.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 윤석열 그 후보 쪽에 공격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분의 이 주장이 정치적으로 옳다 이렇게 보기는 뭐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이 여당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을 열어서 해명하면서 의혹을 끊어준 거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물론 이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원래 윤석열 총장을 좀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맞다고 볼 수도 없다라면서 이 우회적으로 홍 의원을 좀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김근식 송파갑 당협위원장 여기에 좀 말을 보탰습니다. 이 처가 쪽 사생활에 대한 이 억측, 괴소문에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 아니 그럼 친구의 엄마이자 선생님이랑 결혼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이 외국 정상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반대로요. 이 줄리 언급했던 추미애 전 장관 네. 좀 비판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줄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게 추미애 전 장관인데 지난달 3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였죠. 인터뷰에서 줄리를 들어봤다라면서 이 대선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관계가 다 깨끗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정의당이 나섰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경악스럽다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 강 대표는 줄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며 공개적으로 밝혀서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은 경악스럽다면서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이어서는 이 타 후보 부인을 향해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암시하는 발언 자체가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 추 전 장관께서 어제 진정한 페미니즘을 말씀하셨는데 여성을 공격할 때 과거에 대한 성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너무 낡고 전형적인 방식이다라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추미애 장관 어제 인터뷰에서 여성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언론이 검증할 그 차례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로서는 줄리를 아느냐 그래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줄리를 들은 바가 있다 라는 답변뿐이었어요. 특정 당에서 저를 상대로 과하게 그 논평이 나가는 걸 보고 제가 하지 않은 말 가지고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인 의혹으로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격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물어보길래 안다고 답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격한 건 아니다라면서 그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 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에 이제 SNS 개설했을 때 본인 소개 글에 애처가라고 썼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라졌다가 다시 나왔다가 뭐 이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SNS가요,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개설됐다가 폐쇄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SNS를 개설하며 애처가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가 삭제한 배경에 현재 큰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선 아내 논란을 의식하면서 삭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언론 보도 한 시간여 만에 애처가라는 태그는 다시 원상 복구가 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제 쓴 고 노명래 소방사 추모글도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수정된 글이 다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은영미 의원님,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사생활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자, 야권에서는 막장 정치 공세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얘기를 들었을 때 공정한 잣대의 검증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공정한 잣대의 검증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네, 아까 정의당은 뭐 여성의 사생활을 추미애 장관이 공격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는 영부인은 그냥 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적인 여성이죠. 공적인 자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있어요. 대통령 영부인, 즉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기구고 그런 인력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조직까지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 갈 때 같이 따라가죠. 그 비용도 국가에서 대주고 또 거기 가서 해외 그 배우자들끼리 또 외교를 펼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배우자라는 자리는 그냥 여성이 아닌 검증이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검증 대상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줄리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사생활까지 건드리는 거는 흑색선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게 저는 조금 그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흑색 선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인이 이제 부인을 했으니까 네. 보지만 굉장히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논란이 될 정도고 유튜브나 뭐 SNS 그리고 심지어 뭐 공개적으로도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그럴 정도면 이거는 본인이나 그 윤석열 측에서 해명을 하고 또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개적으로 누가 그 얘기를 꺼내느냐가 아마 관심사였을 정도로 이미 SNS나 유튜브에서는 만연해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국민 대부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아는 데까지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지금 수면 위로 안 드러났는데 어쨌든 이제 공개적으로 제도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고 답을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뭐 공격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럼 과연 이제 요거를 본인이 과연 정면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타조가 곤란한 상황, 좀 두려운 상황이면 막 뛰다가 얼굴만 딱 쳐박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몸은 드러나 있는데 네. 얼굴만 쳐박으면 뭐 합니까? 이미 실체가, 그러니까 뭐 소문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자기가 보고 싶지 않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네. 권영세 의원 말처럼 해명을 안 하면 사실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그 김건희 씨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젠가요?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면 돌파, 전공법으로 잘라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또 돌아갈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네.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짚고 갈게요. 네. 그제 이제 그 2일이죠. 대권 도전 선언하고 다음 날 이제 행사장도 가고 국회도 찾고 공개 행보했잖아요. 근데 네. 어제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네. 공개 행보 얘기가 없는 건가요? 네, 윤 전 총장 측이 조금 전에 오늘 공개 행보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는 없었고 오늘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서울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다는 내용을 지금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저 모습이 방문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 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와 30분 정도 환담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역시 민주주의를 좀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수십 년간 몸바쳐 싸워오신 분이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쓰셨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민주, 반법치 세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수호하는 것이 후대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내놓으면서 역시 이 대권 출정식에서도 강조했던 이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건데요. 특히 이 방문 시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이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모 관련 재판이 10시 40분에 있었는데 네네. 이 재판 전에
이 김영삼 도서관을 방문을 한 겁니다. 이 결국에는 오늘 이 행보를 공개한 것, 이런 일정을 잡은 것 자체도 이 처가 관련 논란, 의혹에 선을 긋고 자신은 대권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방문 시간에도 그런 해석들이 따라 붙는군요. 자, 더불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양강구도를 이루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 지사에게도 넘어야 할 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산,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 주자들은 하나같이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베레스트 산이요? 네, 이재명 지사 역시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요, SNS를 통해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라면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언, 바로 배우 김부선 씨와 선을 그으는 모습이 확연해 보이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배우 김부선 씨가 최근 SNS를 통해서 비판 이어가고 있는데 입장 궁금합니다. 자, 그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대답하기 싫은 모습을 확인하셨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형수 막말 논란도 현재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요. 다른 대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스캔들 문제가 또 다시 또 부각이 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을게요. 오늘 이제 윤 전 총장 장모 1심 선고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언급은 없었을까요? 네, 이재명 지사 바로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중에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실형 소식을 기자회견 도중에 접했는데요. 이 지사는 처음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사필 기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께서 지금 이제 기자분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저도 뭐 그간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같이 어떤 사업을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쓰고 너는 책임 없어 라고 각서 썼다고 그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보고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 소위 말하는 힘이 있나 보다,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사필 규정인 것 같고요. 같이 범죄적 그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는 바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자리 간 것 같습니다. 네, 법의 정의가 제자리로 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요.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캔들 문제와 더불어서 이재명 지사가 넘어야 할 산,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의 언급처럼 형수에 대한 막말 문제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었죠. 과거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절통하니까 얼굴 공개되는 걸 꺼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점이. 지금 돌아다닐 만한 형수가 욕해서 자기가 막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각인되어 있어요?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려면 저도 나와서 얘기해야죠. 왜 이재명 후보만 늘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은 우리 형수님께서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이제는 이 일은 그만 좀 남겨두고 경찰의 판단 또 검찰의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젠가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부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본인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형수한테 욕설을 한 이 녹취가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직자로서 당시에는 공직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한 상태였는데 이제 세월도 한 10년 지났고 저도 많이 성숙했고 그 사이에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셔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참기가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이게 티가 안 났을 수 있는데 이 말하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아무래도 이 아픈 가족사를 이 공개적으로 꺼내는 게 본인한테도 좀 힘든 일이었었던 것 같은데 폭언을 한 건 사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또 안 그럴지 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공직을 그만두는 것까지 각오한 상태였고 이 가족의 시정 개입 그리고 이권 개입을 막다가 그런 거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용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김건희 씨한테도 좀 비슷한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네. 이렇게 지금 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이게 약점을 더 부각하는 악수일까요? 아니면 루머를 차단하는 묘수일까요? 제가 그동안 많은 이제 대선을 경험해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정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후보들이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껴가려고 하면 네. 더 의혹도 커지고 나중에 보면 정말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의혹이 커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장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제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죠. 네. 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모든 논란들을 다 잠재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 대선 주자들이 가족 논란이나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사실 저는 좀 대응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본인이 그 형수와 싸움으로 이게 형과의 어떤 다툼으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의혹이 커진 것이고 네. 좀 전에 이제 화면도 보셨지만 그때 형수가 직접 이렇게 상대당에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의혹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이 반면 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 출마선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고 끝까지 사과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유튜브 등등에 많은 녹취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들으면 뭐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거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 마찬가지지만 그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 정직하게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좀 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조금의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의혹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항상 상대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상처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김부선 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양 후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등장할 겁니다. 이 대선이란 게 결국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지기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등장할 텐데 제일 좋은 전략은 정직입니다. 이걸 부인할 경우는 더 국민들이 더 여러 가지 비판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가. 아마 이재명 지사도 자신이 두 차례 걸친 선거에서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상당히 전략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덕목 누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대권 주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라이벌이잖아요. 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기조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관련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오후부터는 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입이니까 이분이 대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윤석열 총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입이 여기 있어서 이분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원인데 무슨 어제 그걸 물어봐요. 네. 기다리니까 좀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뭐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뭐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립현충원 참배 일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첫 번째 일정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소의 특수성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오후부터는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한다면 비판 수위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이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특수과외까지 하면서 열공한다고 하는데 국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적에 나섰습니다. 자, 각 대선 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아킬레스건을 앞으로 이 기자, 홍준표 의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게 구설에 오른다는 거예요? 네, 홍준표 의원 지난달 24일이었죠. 복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이처럼 단체 채팅방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본 소속이 됐으니까 초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 채팅방은요. 의원들이 당 안팎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내용이 기사가 공유가 된 건데요. 네, 이 기사를 본 홍준표 의원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글을 남긴 건데요. 네, 굳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분수를 모르고 덩달아 남을 따라한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정면 겨냥한 발언인데요. 홍 의원의 발언에 발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윤희석 의원의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어인가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논쟁을 이어가는 대신 어떤 걸 선택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까요? 뭐 이러면은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홍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단체 채팅방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후배가 출마한다는데 격려해지지는 못할 망정이라며 쓴소리를 김웅 의원이 이어서 내뱉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있었던 한 의원과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네,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채팅방으로 오해한 것 같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에서 홍 의원이 그러기엔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삭제를 했다는 자체가 실수를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을 놓고 당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뭐 본인 얘기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남 욕 많이 하는 분 쳐놓고 잘 되는 꼴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고. 뭐 아마 홍 의원도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명한 분이니까. 네, 당사자인 윤희숙 의원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윤희석 의원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건 농담이고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모든 후보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요.
우리도 이제 단체 채팅방을 해보면 이런저런 뭐 사고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 홍준표 의원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바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그랬었죠.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먹는다. 이런 글을 올렸었고요. 맞아요, 네. 논란이 되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끝내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막말 논란은 차 전 의원의 대학교 동기 단체 채팅방으로 번졌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언제 정신 차릴 거냐며 차 전 의원을 저격하는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 전 의원이 선택한 건요. 바로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거였는데요. 홍준표 의원이랑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퇴장한 차 전 의원을 또다시 친구가 초대를 했었고요. 그래요? 차 전 의원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방을 나가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아웃이다. 친구들이 한 발언입니다. 말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동기생들에게까지 외면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한 이 발언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홍준표 의원이 단체 채팅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게 구설에 오른다는 거예요? 네, 홍준표 의원 지난달 24일이었죠. 복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이처럼 단체 채팅방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본 소속이 됐으니까 초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단체 채팅방은요. 의원들이 당 안팎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한다. 이런 내용이 기사가 공유가 된 건데요. 네, 이 기사를 본 홍준표 의원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로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글을 남긴 건데요. 네, 굳이 의미를 해석하자면 분수를 모르고 덩달아 남을 따라한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정면 겨냥한 발언인데요. 홍 의원의 발언에 발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윤희석 의원의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숭어고 누가 망둥어인가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 논쟁을 이어가는 대신 어떤 걸 선택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까요? 뭐 이러면은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홍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단체 채팅방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후배가 출마한다는데 격려해지지는 못할 망정이라며 쓴소리를 김웅 의원이 이어서 내뱉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린 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의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있었던 한 의원과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네,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채팅방으로 오해한 것 같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채팅방에서 홍 의원이 그러기엔 누가 봐도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삭제를 했다는 자체가 실수를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의 그동안의 발언을 놓고 당내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홍준표 의원님은 뭐 본인 얘기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남 욕 많이 하는 분 쳐놓고 잘 되는 꼴이 별로 없거든요. 아이고. 뭐 아마 홍 의원도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명한 분이니까. 네, 당사자인 윤희숙 의원도 해명에 나섰는데요. 윤희숙 의원의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건 농담이고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모든 후보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요.
우리도 이제 단체 채팅방을 해보면 이런저런 뭐 사고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 홍준표 의원 사례 말고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바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그랬었죠. 네, 세월호 유가족들이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먹는다. 이런 글을 올렸었고요. 맞아요, 네. 논란이 되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했습니다. 끝내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막말 논란은 차 전 의원의 대학교 동기 단체 채팅방으로 번졌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언제 정신 차릴 거냐며 차 전 의원을 저격하는 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 전 의원이 선택한 건요. 바로 채팅방을 나가버리는 거였는데요. 홍준표 의원이랑 비슷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퇴장한 차 전 의원을 또다시 친구가 초대를 했었고요. 그래요? 차 전 의원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방을 나가게 됐는데요. 오늘부터 아웃이다. 친구들이 한 발언입니다. 말실수를 반복하다가 결국 동기생들에게까지 외면을 받는 꼴이 됐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참 말 조심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여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권에서요, 어제 이 대선 예비 후보 9명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그런데 네. 이게 초반부터 신경전이 상당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국민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면접관을 두고 이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 어제 민주당은 예비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 면접에서 대선 주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면접관 이 3명 가운데 1명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의 저자거든요. 그렇죠. 이 경선기획단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죠. 근데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냐면 이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청취하고 국민들의 질문을 날카롭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섭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선 흥행을 위한 카드로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눈을 의심했다라면서 김경률 씨가 심사하는 경선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이콧을 시사했고요. 이 정세균 전 총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 당 지도부 인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라면서 이 2차례나 글을 올려서 반발했습니다. 이 결국 강훈식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직접 어제 문자 브리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발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실수였다라면서 김 회계사 대신 유인태 전 의원을 면접관으로 넣었다는 내용을 공지를 했는데요. 이 결국 면접관 발표 면접관 발표 한 2시간 만에 당내 주자들의 반발로 면접관을 교체하는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조금 전에 이제 윤지영 기자가 이 면접관에 반발하는 의원, 주자들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재명 지사가 없어요. 이재명 지사는 좀 의견이 좀 다른가 보죠? 네, 이재명 지사는 이 김경률 대표를 섭외했다는 얘기를 보고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다,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주자들,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은 모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이 김경률 대표를 면접관으로 한다는 이 당 결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을 공격한 사람을 면접관으로 한다는 이런 당 결정,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 찬성 의견을 나타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국민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따져묻기까지 했는데요. 이 정세균 전 총리 이건 80만 권리당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치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건 자학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 경선 예비 주자들을 이 대통령 취업 준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대통령 취준생들의 면접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